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오후 3시. 박수옥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의 까만 화면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지 딱 6개월. 발디딜 틈 없이 북적이던 장례식장의 화환들과 끊이지 않던 위로의 말들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전화기는 스팸 문자 외에는 울리지 않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올해 66세인 박수옥 씨. 그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사모님이었습니다. 남편 김상철 씨는 시중은행의 지점장을 지냈고 퇴직 후에도 중견기업의 재무이사로 일하며 꽤 탄탄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수옥 씨 자신도 젊은 시절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다가 남편의 승진과 두 아이의 교육을 위해 전업주부로 돌아섰지만 그녀의 곁에는 늘 사람이 끊이지지 않았습니다. 분당의 널찍한 40평대 아파트. 그곳의 거실은 언제나 모임의 중심이었습니다. 남편의 인맥으로 연결된 지인 부부들, 동네 분녀회 사람들, 심지어 왕래가 뜸했던 먼 친척들까지 수옥 씨네 집을 제 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명절이면 거실 한 구석에 고가의 선물 세트가 산처럼 쌓였고 주말이면 남편의 직장 후배들이 찾아와 북적거렸습니다. 수옥 씨는 그 북적거림이 온전한 자신의 인간관계이자 자신의 가치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누군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눈물을 보이면 남편 몰래 비상금을 털어 빌려주기도 했고 친척 조카의 취업 자리가 마땅치 않을 때는 남편을 졸라 거래처에 줄을 대어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수옥 씨의 두 손을 맞잡으며 역시 형님밖에 없어요. 수옥 씨는 우리 모임의 든든한 기둥이야 라며 치켜세웠습니다. 그 달콤한 말들은 수옥 씨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고 자신이 꽤 쓸모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착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순수한 정을 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베푼 호의와 시간들이 언젠가 자신이 외롭고 늙을 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도 없고 더 이상 부탁할 힘도 내어줄 혜택도 없는 박수옥이라는 늙은 여자가 끼어들 자리는 그토록 친했던 사람들의 화려한 대화 속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 수옥 씨는 외투도 벗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멍하니 주저앉았습니다. 베란다 유리창 너머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자동차 불빛들만이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을까? 깊은 탄식이 텅 빈 거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수옥 씨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먼저 혼자 떴습니다. 며칠 뒤 수옥 씨는 마음을 다잡고 낡은 수첩의 주소록을 뒤적였습니다. 이렇게 혼자 우울하게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최명희였습니다. 명희는 5년 전 남편의 사업 부도로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을 때 수옥 씨가 남편 몰래 1,000만 원을 용통해 주었던 절친한 고향 동생이었습니다. 돈을 갚을 때까지 몇 년이고 독촉 한 번 없이 기다려 주었고 명희는 틈만 나면 언니는 내 생명의 은인이라며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곤 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수옥 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고 마침내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 명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오랜만이네. 잘 지내셨어? 한껏 톤을 높인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둘러 전화를 끊고 싶어하는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명희야, 그냥 적적하기도 하고 날씨도 쌀쌀해지니까 네 생각이 나서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따뜻한 전골이라도 같이 해먹을까 하고 전화했지? 수옥 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명희의 변명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어쩌지, 우리 딸이 주말마다 갓난 손주를 맡겨서요. 며칠 전부터 애가 감기 기운도 있고 해서 내가 집 밖으로 꼼짝을 못하네.
내가 나중에 애 좀 크고 상황 나아지면 밥 한번 살기 언니. 미안해. 나중에 밥 한번 사겠다. 그 흔해 빠진 빈말이 수옥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주를 업고 설아도 반찬통을 바리바리 싸들고 달려왔을 명희였습니다. 수옥 씨 남편의 인맥을 통해 사위의 직장 문제를 상담하던 그 시절의 명희는 분명 그랬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전화를 끄는 수옥 씨는 내친 김에 남편 쪽 친척인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 제사 때마다 음식 준비를 핑계로 수옥 씨에게 생활비를 받아가던, 남편이 살아있을 땐 그토록 싹싹하던 막내 신우이였습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반응은 명희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올케, 나 지금 개모임 중이라 바빠. 별일 없지? 오빠도 없는데 이제 우리끼리 굳이 억지로 챙기고 연락하고 살 필요 있나 싶네. 각자 늙어가는 처지에 서로 짐되지 말고 알아서들 잘 살자고. 나중에 내가 연락할게. 끊어. 마치 칼로 물을 베어내듯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로 짐되지 말고 알아서 잘 살자. 그 서늘한 한마디가 수옥 씨의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간 수옥 씨는 습관처럼 4인용 식탁의 상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남편이 앉던 자리, 그리고 손님들이 올 때면 화기애애하게 술잔이 오가던 그 식탁 위에는 이제 어제 먹다 남은 마른 반찬통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웃음을 팔았던 대상은 인간 박수옥이 아니라 지점장 사모님이라는 타이틀과 남편이 쥐고 있던 배경, 그리고 자신의 지갑에서 나오던 돈 때문이었다는 그 지독한 진실이 서서히 뼈저리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쓰지 않는 기계에 녹이 슬어버려지듯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사라진 늙은 과부를 향한 사람들의 친절은 그렇게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수옥 씨의 일상은 눈에 띄게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화장대 앞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마트에 파 한 단을 사러 가더라도 꼭 연한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에 볼륨을 넣었지만 이제는 세수하고 스킨 하나 바르는 것조차 귀찮아졌습니다. 어차피 예쁘게 꾸미고 나가봐야 반겨줄 사람도 뽐낼 자리도 없었으니까요. 안방 옷장문을 열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를 드나들며 샀던 화려한 블라우스와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들이 주인을 잃은 채 빽빽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 체면을 세워주려 혹은 모임에서 기죽지 않으려 사들였던 그 비싼 옷들은 이제 입고 나갈 데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옥 씨는 옷장문을 쾅 닫고 무릎이 늘어난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 차림으로 집 앞 마트를 향했습니다. 단골 정육점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지인들에게 보낼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를 수십만 원어치씩 주문하곤 했던 곳이었습니다. 고기를 썰던 정육점 사장이 수옥 씨를 발견하고는 반색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오랜만이십니다. 오늘 물건 아주 좋은 꽃등심이 들어왔는데 좀 썰어 드릴까요? 손님 오실 때 되셨잖아요. 수옥 씨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님이 올 거라는 사장의 당연하다는 듯한 말에 왠지 모를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그냥 혼자 먹을 거니까 된장찌개에 넣을 돼지고기 찌개용으로 3,000원어치만 주세요. 사장의 싹싹하던 목소리에 묘한 실망감이 스치는 것을 수옥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우 고기를 덤으로 얹어주며 굽실거리던 사장은 3,000원어치 돼지고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대충 담아 무뚝뚝하게 건넸습니다. 수옥 씨는 쫓기듯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돈을 쓰지 않는 사모님은 동네 상인들에게조차 더 이상 대우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찌개를 끓이는데 서울에 사는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주말인데 뭐 하세요? 혼자 적적하시죠?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옥 씨의 목구멍까지 울음이 차올랐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무 외롭다. 사람들이 무섭고 하루하루가 숨이 막힌다. 라고 펑펑 울며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옥 씨는 얼른 목소리를 가다듬고 평소보다 한 톤 높여 대답했습니다. 작작하긴 무슨. 엄마 방금 모임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들어왔어. 다음 주에는 남해로 단풍 구경 가기로 했다. 내 걱정은 말고 니들 일이나 신경 써.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엄마한테 용돈 보낼 생각 말고. 늙고 초라해진 엄마의 모습을 자식에게만큼은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알량한 자존심이자 늙은 어미의 마지막 체면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핑계를 거짓말을 늘어놓고 전화를 끄는 수옥 씨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비를 바라보며 기어이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넓은 40평 아파트 거실에는 하루 종일 켜놓은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방청객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수옥 씨의 마음은 더욱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내 이름 석자 없이 살아온 66년의 세월. 그 끝에 남은 것은 텅 빈 거실과 쓸모없어진 자신뿐이었습니다. 수옥 씨는 마치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조명이 다 꺼진 후 혼자 남겨진 엑스트라가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수옥 씨는 견디다 못한 답답함에 무작정 두툼한 카디건을 걸치고 아파트 단지 안 산책로로 나섰습니다. 어느새 찬바람에 뒹구는 마른 낙엽들을 보며 아파트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날이 제법 쌀쌀한데 너무 얇게 입고 나오셨네? 같은 동에 사는 이정자 할머니였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정년퇴직을 했고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줄곧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수옥 씨와는 오가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늘 꼿꼿한 허리에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혼자서도 당당해 보이는 그 모습이 내심 부럽기도 하고 범접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했던 어른이었습니다.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수옥 씨 손에 쥐어주며 정자 할머니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김지점장님 떠나신 지 반년쯤 됐지요? 슬슬 주변이 고요해지고 사람 그림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가 됐네. 무심한 듯 던진 그 한마디에 수옥 씨는 그만 꾹꾹 눌러왔던 감정의 뚝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로 애써 얼버무리려 했지만 이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겪었던 서운함과 뼈저린 배신감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교감 선생님, 세상 인심이 어쩌면 이리도 차갑고 무서운가요? 남편 살아있을 땐 제 간이나 쓸개라도 다 빼갈 것처럼 살갑게 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가 연락이라도 할까봐 슬금슬금 피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제가 그동안 퍼준 정이 얼만데 저를 짐짝 취급하는 친척들하며 다들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에요. 제가 제 인생을 헛산 걸까요? 수옥 씨의 주름진 눈가에서 굵은 눈물이 툭툭 떨어져 차가운 손등을 적셨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을 기대하며 쳐다본 정자 할머니의 표정은 그러나 예상외로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허공을 음시하던 시선을 거두고 수옥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박 여사, 섭섭해할 거 하나도 없어. 억울해할 것도 없고. 그건 박 여사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원래 늙음과 권력의 이치가 그런 거야. 정자 할머니는 차갑지만 뼈 있는 진실, 수옥 씨의 주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짜 현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박 여사를 좋아하고 따랐던 거? 맞지? 근데 엄밀히 말해서 그건 인간 박수옥을 좋아한 게 아니야. 남편이 가진 지점장이라는 번듯한 명함, 그 지구에서 떨어지는 혜택,
그리고 박 여사 지갑에서 수시로 나오던 밥값과 융통해 주던 돈을 좋아했던 거지. 달콤한 꿀단지가 있으니까 주변에 벌떼가 윙윙거리며 모였던 것뿐이야. 꿀이 다 떨어지고 빈 항아리만 남았는데 거기 둘러붙어 있을 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 너무나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말에 수옥 씨는 순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스스로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참담한 진실이 백일하에 까발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박 여사가 맺어온 화려한 인맥이라는 거, 냉정하게 말해서 박 여사 본인의 힘으로 세운 게 아니잖아. 남편의 지위와 돈에 기대서 지어올린 모래성 같은 거지. 그걸 내 사람, 내 인맥, 내 가치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대가를 지금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거야. 다들 자기 살기 바쁜 세상인데 아무런 이득도 없는 늙은 과부의 넋두리를 들어줄 만큼 한가하고 정 많은 사람은 없어. 정자 할머니의 뼈 때리는 말에 수옥 씨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서운함과 수치심 그리고 모멸감이 뒤섞여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나눈 세월이 있는데 전부 가짜였다고? 속으로 반문하고 싶었지만 목구멍 끝까지 차오른 변명들은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명희의 핑계, 신우의 싸늘한 목소리, 정육점 사장의 무뚝뚝한 눈빛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정자 할머니의 말은 아프지만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수옥 씨의 굳어진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정자 할머니는 쥐고 있던 수옥 씨의 손을 거칠지만 따뜻한 손바닥으로 토닥였습니다. 내 말이 너무 매정하게 들렸지. 상처받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야. 나도 다 겪어본 일이라서 그 속이 얼마나 문드러지는지 알아서 해주는 말이야. 정자 할머니의 눈빛이 먼 산을 향했습니다. 나 교감 퇴직하던 해에 남편까지 폐암으로 떠나보냈어. 현직에 있을 때는 명절마다 교사들이며 학부모들이 인사하겠다고 줄을 섰지.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줄 알았어. 그런데 퇴직하고 남편까지 죽고 나니 내 전화기도 딱 일주일 만에 벙어리가 되더라고. 처음엔 나도 박 여사처럼 배신감에 밤잠을 설쳤지. 내가 저들을 어떻게 챙겼는데 인간들이 어쩜 이리 간사할까 하면서 말이야. 할머니는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야. 그냥 그게 나이 들며 겪는 자연스러운 이치인 거지. 직급이라는 외투, 돈이라는 무기를 내려놓고 나니 나 이정자라는 늙은이 곁에 남을 이유가 없었던 것뿐이야. 그걸 깨닫고 인정하는데 꼬박 윤이야. 그걸 깨닫고 인정하는데 꼬박 3년이 걸렸어. 그 3년 동안 남 원망만 하느라 내 속만 썩어 문드러졌지. 박 여사는 나처럼 바보같이 시간 낭비, 감정 낭비하지 말라고 해주는 소리야. 정자 할머니의 담담한 고백은 수옥 씨의 얼어붙은 마음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꼿꼿하고 잘난 교감 선생님도 피할 수 없었던 노년의 진실. 그것은 수옥 씨가 못나서 당하는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 화려했던 중년의 무대에서 내려온 노인들이라면 누구나 마주해야 하는 서늘하고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그림자, 지점장 사모님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는 그만 벗어 던져. 다 지나간 일이고 끝난 연극이야. 사람 떠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빈자리가 생기면 빈자리인 채로 둬. 억지로 채우려고 돈 쓰고 마음 쓰지 말고. 이제부터는 남한테 기대지 말고 돈으로 사람 살해하지 말고 진짜 박수옥이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만 생각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정자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수옥 씨는 한참 동안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아까보다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선 수옥 씨의 눈에 들어온 40평 아파트는 더 이상 외로움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벽을 가득 채운 고풍스러운 장식장,
손님을 치르기 위해 샀던 으리으리한 8인용 소파. 이 모든 것이 남편의 체면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꾸며놓은 남의 옷처럼 무겁고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 집은 늙은 혼자인 내게 너무 넓고 차갑다. 보여주기 위한 삶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내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할 때다. 수옥 씨의 마음속에서 66년 만에 처음으로 헛된 기대를 버리고 스스로를 향해 바로 서겠다는 조용한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옥 씨는 오랜만에 맑은 정신으로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흘렸던 눈물 자국은 말라 있었고 대신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단단한 기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실 테이블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든 것이었습니다. 수옥 씨는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고향, 동생 명의, 막내 아가씨, 부녀회장, 김이사네. 수백 개가 넘는 이름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이름들을 보며 누가 나를 챙겨줄까,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까 망설였겠지만 이제 수옥 씨의 손가락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화면에 뜨는 빨간 글씨를 보며 수옥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는 내 인생의 든든한 동아줄인 줄 알았던 인연들. 하지만 내 돈과 배경이 사라지자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린 얄팍한 관계들을 하나 둘씩 지워나갔습니다. 300개가 넘던 연락처가 가족과 병원, 미용실 등 꼭 필요한 50여 개로 줄어들었을 때 수옥 씨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쉽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쇳덩이를 덜어낸 것처럼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홀가분했습니다. 수옥 씨는 내친김에 단지 앞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소장님, 옐봉삼동 1호벨 2호인데요. 우리 집 매물로 좀 내놓으려고요. 그리고 근처에 혼자 살만한 20평대 조그만 아파트 전세 있으면 하나 알아봐줘요. 갑작스러운 전화에 부동산 소장이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그 넓고 벽 좋은 집을 왜 갑자기 파시려고요? 혼자 지내시기에 적적해서 그러세요? 사모님은 무슨... 늙은이 혼자 사는데 40평이다 무슨 소용이에요. 겨울에 난방비만 무섭게 나오고 청소하느라 무릎만 아프지. 이제 남의 눈치 안 보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 딱 좋은 아담한 곳으로 가려고요. 전화를 끊고 난 수옥 씨는 팔을 걷어붙이고 안방 옷장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숨부터 나무를 막 나오게 만들었던 화려한 외출복들. 수옥 씨는 커다란 비닐봉투를 가져와 그 옷들을 미련 없이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몇십만 원을 주고 샀던 실크 블라우스도, 모임에서 기죽지 않으려 걸쳤던 화려한 코트도 과감하게 헌옷 수거함으로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어차피 남에게 잘 보이려 샀던 사모님 박수옥의 유니폼이었습니다. 진짜 내 몸이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옷은 무릎이 살짝 늘어난 면바지와 세탁기에 막 돌려 입을 수 있는 포근한 카디건이라는 사실을 66살이 되어서야 온전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주방 살림도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손님 접대용으로 샀던 으리으리한 그릇 세트들과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커다란 냄비들을 재활용장으로 내놓았습니다. 8인용 커다란 식탁을 거실 구석으로 밀어버리고 대신 햇살이 잘 드는 베란다 창가에 혼자 차를 마시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작은 1인용 밥상을 폈습니다. 집안 곳곳에 쌓여있던 짐들을 덜어낼 때마다 수옥 씨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아등바등했던 과거의 자신과 조금씩 이별하고 있었습니다. 쓸모없어진 물건이 빠져나간 텅 빈 공간만큼 수옥 씨의 마음에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수옥 씨는 같은 동네의 24평짜리 복도식 아파트로 이삿짐을 풀었습니다. 평수를 절반 가까이 줄여서 가는 이사였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짐을 나르는 동안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모여있던 몇몇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수옥 씨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김지점장 사모님 이사 가네. 영광 떠나더니 형편이 많이 기울었나 봐. 평수를 저렇게 확 줄여서 어딜 가는 거야? 예전에 수옥 씨였다면 그 알량한 동정심과 가십거리가 되는 것이 수치스러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혼자 살기 넓어서 가는 거야. 라고 쫓아가서 변명이라도 늘어놓고 싶었겠죠. 하지만 지금의 수옥 씨는 그저 덤덤 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남들이 나를 불쌍한 과부로 보든 돈 떨어져서 쫓겨나는 늙은이로 보든 그런 타인의 시선은 더 이상 수옥 씨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입밤하에 오르내리는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새로 이사온 24평 아파트는 남편의 흔적도 손님을 치르기 위한 허례허식도 없는 온전한 박수옥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벽지를 새로 바르고 거실 창가에는 예전부터 키워보고 싶었던 작은 화분 몇 개를 조촐하게 올려두었습니다. 이삿짐 정리가 대충 끝난 다음 날 아침, 수옥 씨는 베란다 창가에 둔 작은 1인용 밥상에 앉아 늦은 아침을 먹었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 어제 시장에서 먹고 싶어 사온 어리굴젓 하나, 그리고 맑게 끓인 콩나물국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의 입맛에 맞추느라 혹은 자식들 먹이느라 정작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은 뒷전이었던 지난 세월. 오직 내 입맛, 내가 먹고 싶은 것에만 집중해서 차린 소박한 밥상이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수옥 씨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습니다. 오후에는 이정자 할머니가 휴지 한 두루마리를 사들고 새 집을 찾아왔습니다. 커다란 8인용 소파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쉴쑥신한 2인용 패브릭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옥 씨는 정자 할머니에게 달달한 믹스 커피를 타서 건넸습니다. 최고급 찻잔 세트 대신 가볍고 편안한 머그잔이었습니다. 집이 참 환하고 따뜻하네. 아주 잘 샀어, 박 여사. 정자 할머니가 거실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옥 씨가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교감 선생님, 참 이상하죠. 예전엔 사람들이 안 찾아오면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 불안해서 잠도 안 왔거든요. 남편이 남겨준 넓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살 때는 하루하루가 가시방석 같고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가고 짐도 다 버리고 집도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데 왜 지금이 훨씬 더 살 것 같을까요? 내쉬는 숨결 하나하나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정자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증거야. 여태껏 박 여사는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 남한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갉아먹으며 살았던 거야. 누군가에게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었다는 건 말이야. 역설적으로 이제부터는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 쓸 시간과 자유가 생겼다는 뜻이거든. 이제 남 눈치 볼 것 없이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눕고 싶을 때 누우면 돼. 그게 진짜 노년의 호사야. 쓸모 없어짐이 주는 역설적인 자유. 정자 할머니의 그 말은 수옥 씨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으로 퍼졌습니다. 그동안 수옥 씨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하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나니 비로소 진짜 내 삶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남편을 잃고 난 뒤 찾아왔던 지독한 고독과 배신감은 어쩌면 진짜 나를 찾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만 했던 통과 의례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느덧 수옥 씨가 작은 아파트로 이사 온 지도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예전처럼 사람들의 북적임이나 화려한 모임 없이 아주 단조롭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고 근처 복지관에 나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캘리그라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누구 엄마, 지점장 사모님으로 불리는 대신 복지관 사람들은 그녀를 박수옥님이라는 온전한 이름 석자로 부릅니다. 밥값을 내야만 유지되던 가짜 인연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수업이 끝나면 1,000원짜리 자판기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도 깔깔 웃으며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동년배 친구 두엇이 새로 생겼습니다. 수옥 씨가 겪은 이 매서운 인생의 겨울을 통해 우리는 노년을 준비하며 가슴에 새겨야 할 몇 가지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 돈과 지위로 억지로 이어가려는 인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언가를 베풀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내 손에 쥔 것이 사라지는 순간 가장 먼저 등을 돌릴 모래알 같은 인연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질까 두려워 억지로 밥값을 계산하고 굳이 안 해도 될 선물을 돌리며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년의 진정한 인간관계는 유지비가 들지 않습니다. 내가 늙고 초라한 빈손이 되었을 때도 곁에 남아 온기를 나누어줄 단 한두 명의 직이면 우리 남은 인생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의 명함이나 자식의 번듯한 직장을 나의 가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의 성취는 그저 그들의 몫일 뿐입니다. 그 화려한 외투는 언젠가 무대에서 내려올 때 미련 없이 벗어두어야 할 남의 옷입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구의 엄마라는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났을 때 초라해진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만의 일상뿐입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 산책을 즐기고 혼자만의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자유로 누릴 수 있는 자생력을 지금부터 튼튼하게 길러두어야 합니다. 다시 거실 시계의 추침 소리가 들려옵니다. 1년 전 남편을 잃고 텅 빈 40평 아파트에 홀로 남겨졌을 때 수옥 씨를 짓누르던 그 불안하고 서늘했던 초침 소리가 아닙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24평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믹스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평온하게 눈을 감은 수옥 씨의 귓가에 들리는 시계바늘 소리는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의 시간이 온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든든한 박동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옷을 입고 누구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언젠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가짜 인연들을 붙잡느라 정작 보듬어 주어야 할 나 자신을 외롭고 쓸쓸하게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왠지 내 모습 같아 가슴이 먹먹하셨거나 혹은 홀로 계신 연로한 부모님의 쓸쓸한 뒷모습처럼 느껴지셨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글을 꼭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온전한 내 삶을 마주할 용기, 그 진짜 노년의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남편의 첫 번째 기일이 돌아온 어느 맑은 가을날, 수옥 씨는 혼자서 시외의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기일 며칠 전부터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제사상을 차리느라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안개꽃 한 다발과 작은 캔커피 2개가 전부였습니다. 유골함 너머로 빙그레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수옥 씨는 가만히 안개꽃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그동안 잘 지냈죠? 나도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 떠나고 처음엔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막상 무너진 건 당신이 만들어준 온실 뿐이더라고요. 비바람 좀 맞으면서 혼자 걷다 보니까 내 2다리로 서는 법을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나 참 바보 같았죠? 수옥 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원망도 미련도 없는 홀가분한 미소였습니다. 남편이라는 커다란 그늘에서 벗어나 비로소 박수옥이라는 자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화려했던 과거를 뒤돌아보며 눈물 짓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차창 밖으로 붉게 물든 단통을 바라보는 그녀의 어깨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누구나 수옥 씨처럼 예기치 않은 상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품 안의 자식들이 훌쩍 떠나가 빈 둥지만 남기도 합니다. 내가 쥐고 있던 알량한 권력과 동이 사라졌을 때 평생을 함께할 것 같던 사람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씁쓸한 현실을 겪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텅 빈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기대어 채우려 했던 외로움은 결국 더 큰 상처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쓸모가 없어져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라는 인생의 조용한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뼈저린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내 삶을 단단하게 가꿀 힘을 얻게 됩니다. 화려한 무대 위 조명이 꺼지고 관객들이 모두 떠나간 빈 극장. 그곳에 홀로 남은 여러분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빈 좌석을 향해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한 소박하고 따뜻한 무대를 새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홀로 태어나 홀로 떠나는 존재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을 지켜줄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나 자신뿐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수옥 씨의 이야기가 혹시 훗날 내 모습은 아닐지, 혹은 텅 빈 집에서 덩그러니 텔레비전만 보고 계실 우리네 늙은 부모님의 쓸쓸한 속마음은 아닐지 가만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묵직한 울림이 남으셨다면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지인들과 이 이야기를 꼭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외롭지만 단단한 노년을 준비하는 진짜 인생 공부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